유쾌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멤버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김준 대표랑 장성철 소장님 인사도 안 듣고 그냥 막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선영 앵커께서도 양당 정치, 양당 정치인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그렇게 뭐라 거짓대감이니까. 하시고요. 이틀막 녹색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아니 이제 고정 아니신가요? 맞아요. 고정은 이제 터줏대감이니까 뭐 안 네, 해도 맞아요. 되죠. 손님한테 뭐 인사 투정을 부려요. 한번 줬기로서는 그렇게 그래도요. 그런가 그러니까 보다. 토스로 매주 생각하실 투정이 수 늘었어. 있겠네요. 투정이 늘었어. 네, 네. 투정. 투덜.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론조사 결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서 39%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만에 40% 육박한 기록인데요. 또 하나 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서 41.9%, 여기에서는 40%를 넘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떤 변화가 유의미했습니까? 여당에서 얘기하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선거를 뛰고 있는 입장에서 예. 변화가 느껴지세요? 이 의대 정원 이슈는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지역구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각 의원에 많은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근데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나쁘게 얘기할까 봐. 굉장히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불안한 마음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에 참석하는 국민 비율이 높고 뭐 70% 80% 이렇게 나오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대통령 지지율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당원들은 이거 당에다가 건의해갖고 이거 총선 뭐 끝난 다음에 하든지 왜 지금 이걸 꺼내갖고 이런 이제 좀 얘기 좀 해라 막 이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당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어드는. 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는 같은데 네. 막상 선거운동을 뛰실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론조사를 예. 좀 살펴보면은 긍정평가 이슈 중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한다가 21%예요. 1등이죠. 그거. 네. 네. 근데 항상 좀 높게 나왔던 게 외교 안보였는데 네. 그게 좀 12%. 그래서 2배 정도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민심을 견인해 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잠깐만요. 부정평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 뭐 잘못하는 것 같아. 부정평가 중 의대 정원 확대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 이슈로 생각하는 분들은 적고 긍정 이슈로 생각하는 분들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뭐 보수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돼야지. 왜 부족하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국민의힘 쪽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없어서 저 수술 못해요. 계속 응급실에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분들 비판을 하다가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왜 이렇게 잘 정리 못하시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 뭐 이런 구속 면허증 의견. 너 이렇게 취소시킬 거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요.
저는 이제 요인은 정확하게 의대 정원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사악한 방식입니다. 사악한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부분들도 이렇게 물리력 막 압박하듯이 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에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이잖아요. 아픈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하고 정부하고 사이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압박을 하는데 이 사례들이 예전에 화물연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화물연대 민주노총의 부분, 시위 부분들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또 추이를 이용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분들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그때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들이 정말 의대 정원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식들로 진행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오롯이 피해와 고통은 국민한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이거는 의사와 정부 본인들의 싸움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은 올라가요. 이런 게 굉장히 사악한 방식이다.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분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간호사분들 주로 그다음 간호조무사 이제 현실을 보면 이게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사직하거나 이제 뭐 집단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에는 못 느껴요. 개원이들도 그냥 정상 진료하고. 근데 이제 병실 가동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입원실 차는 게 70% 막 이렇게 가다가 5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병원의 그 적자로 이어지면서 임금 삭감이나 체불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에는 간호사분들이 좀 그 뭐 적법 여부를 떠나서 피해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지금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증원 자체는 찬성하는데 이 방식이 문제있기 때문에 저희 뭐 정의당도 지금 노조분들이랑 같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용산에서 촛불을 들었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전공의들이랑 의협이랑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좀 벗어나야 생명을 살린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노조에서도요, 파업할 때 응급실이라든지 분만실이라든지 긴급 필수 유지 업무는 인력을 그대로 두고 파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응급의학이나 뭐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을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쪽 모두 빨리 한시바삐 물러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김준 대표 얘기까지로 왔는데 장진영 그거는 제가 좀 저기 말씀을 전 위원장 부감을 예. 하면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게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뒀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게 결과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 저는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거 말씀- 굉장히 동의하면 위험한 말입니다. 동의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큰일 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리스크 높은 그 모험을 그 선거를 앞두고 한다. 저는 그거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선거와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니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후보들한테도 걱정을 제가 끼치는. 이해하기로는 서영주 부대변인 이제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이제 뭐 정책을 유지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의도셨어요. 예. 그런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예. 이건 사악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했다라는 건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절대 그렇지 않아야겠죠. 절대 그런데 그렇지 안 해야 되는데 보세요.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의사협회 쪽이랑 정부가 나섰을 때 2,000명을 가지고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명 무조건 해야 돼. 너희들 법적 처벌할 거야.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의사 집단은 악마인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지금 뭐 장난하는 건가? 본인의 주장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정부가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300명이냐 400명이냐 500명이냐 일단 달래가면서 일단 좀 진료를 예, 하면서 예. 갑시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악마 전략이다. 나는 그게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장진영 것도 전 위원장님 그것도 말씀, 마찬가지로 예, 이해하시죠?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마치 대화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지만 그게 아니다. 충분한 대화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결국은 정부에서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건데 그 2,00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팩트 아닙니까? 전국의 대학교 의대가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여전히 자기네들 2,000명 선의 증원을 요청하겠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예, 너무나 많이 근데 이게 논의된 왜 정부가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말씀이시고요.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이 국민 중심으로 얘기를 가자는 소리예요. 저희가 원론부터 다시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1시간 내내 의대 정원 얘기만 예,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정도로 듣고 이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사실 짚어야 될 부분이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민주당이 이 이슈를 잘못 컨트롤하면은 총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에는 의사분들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가 민심이 그래 의대 정원은 좀 확대해야지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4,500명 정도 하지 왜 이렇게 2,000명이나 해? 라면서 한 발 좀 뒤로 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나 전략이나 체계 없이 이 부분을 좀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부분이나 아니면 공공의대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인력이 증원될 수 있는 방식의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냥 늘려가지고는 소위 피한성 의사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칼로 손에 좀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막 하루 종일 나더라고요. 밤이 지나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꼬매야 되면 응급실에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뵌 것만 해도 이런데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럼요. 분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의사협회 쪽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환자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들더라고요. 해결돼야죠. 예. 네.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여론조사고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응답자가 60%였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56%, 국민의힘이 12%, 조국신당이 6%, 개혁신당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민주당 지지로 모두 흡수되진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어떤 해석을 좀 내놓으시겠어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첫 번째로 짚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 분란 그리고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구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하기가 선뜻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을 대단히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포인트와 약간의 변화가 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중도층 여론을 봐라. 중도층 여론은 변함이 없어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 27%. 못하고 있다가 69%예요. 그래서 중도층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거기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한 41%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여권에서 캠페인을 하고 대통령을 좀 뒤로 감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세워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먹히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하는 부분도 일단은 강력한 반대층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호감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늘 하셨는데 그게 좀 떨어졌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 계속 얘기하기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좋지 않은 신호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계속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을 보면 뚝뚝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했지만 중도층에서의 어떤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정권 심판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높다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의 승패는 정당 지지율의 득표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중도층이 어떤 표심으로 작용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른다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정권 심판에 이 기저가 깔려 있다. 라고 그걸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정말 일주일을 남겨놓고 또 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민주당의 총선에 임하는 전체적인 관리력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 조금 역대 선거를 보면 사실은 중간 평가니까 정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쭉 선거 결과를 보잖아요. 이제 민주화 이후에 혹은 뭐 92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24개월 이내에 치러진 선거 대선 이후에는 전부 여당이 승리합니다. 전부. 예, 근데 3년 차라고 하는 마법이 지금 약간 걸려 있는 거예요. 25개월 차에 열리는 총선입니다. 예,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3월 대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3년 차일 때는 정권 심판인데 굉장히 2년 차에 가까운 3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 정도면 아직은 밀어주기 여론이 또 가능한 거예요. 시점상. 근데 다만 이제 지방선거 때 한번 밀어줬고 잘 못하는 거 아니까 심판론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5년이니까 2년 6개월 지나야 중간평가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묘한 이런 적이 없었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 미묘한 시점에서 그동안은 사실 정권의 무능이나 잡음으로 인해서 이게 정권 심판론이 먹혔는데 야당 전반적으로 뭐 저희까지 포함해서 좀 지지부진한 면목을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진 않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일 잘하는 걸 하진 않았지만 잡음 자체와 소음 자체를 줄인 것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측근 공천이 적었느냐 글쎄요. 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사과했느냐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유승민 대표 같은 비주류를 완전히 포용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했으면 훨씬 더 여당이 치고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닌데 다만 상대적으로 야당에서 뭐 각종 분열이나 탈당 이런 문제들 잡음이 많게 되면서 실제로 이 아젠다를 못 가져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드리려고 질문 했어요.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공천 잡음 자체를 빨리 잊어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잊어먹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여당은 고도의 전술을 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꺼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정권 심판의 대상은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야만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주당이 공천 잡음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막기 위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번 총선에 머리가 되고 얼굴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제 곧 있으면 공천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고 대통령 배우자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나하고 1대1 토론합시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무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지금 D만에서 38일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보관들을 좀 내놔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야당 그 이제 정권 심판론이 그 작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뭐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심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이죠. 야당이 과연 심판 자격이 없다.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지금 당대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당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 이거를 또 이제 구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또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도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한
심판 자격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에 전혀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정권 심판론이 아닌 다른 어젠더를 꺼내서 프레임을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서 재보궐 선거가 한 10월이었죠. 넉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총선 결과 나올 때까지 쭉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서 보궐선거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시구위원들 다 같이 해서 지원 유세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핵심 중에 한 분이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돌아가라고. 오히려 빨간색 많이 보이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 후보가 외롭게 혼자 조용히 그렇게 치는. 그다음에 이제 정권과의 연계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야 된다. 근데 실책이었다. 라는 지적이 나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도 이제 갔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표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갔는데 차 한 잔 마시고 왔다니까요.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까 보니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맞춘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파다했죠.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예측이 돼 있었고 많게는 20% 진다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크게 져서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근데 약이 됐고 민주당한테는 독이 될 것이다라는 또 예측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대로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 제가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제가 선거에 뛰어봤잖아요. 근데 후보 입장에서 제일 그때 그 열받고 분통 터졌던 일이 후보들을 일선에 내보내놓고 지도부가 계속 잡음을 만들어내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어찌 뻘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 2주 남겨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참패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지도부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후보들이 너무너무 힘들 괴로울 것 겁니다. 같다. 다니기가 그 길거리에 다니면서 유세하고 선거운동하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 돌파한 건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 대표의 어떤 실책 때문에 둘 다죠. 둘 다. 그러니까 야당은 관리를 못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 능력을 탁월하게 보여줬고 아까 그 김준우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다 뜯어놓고 보면은 뭐 현역 교체 비율이 그렇게 높으냐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잘했다라는 건 아마 이견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늘 이제 평가하는 게 민주당이 언제 선거를 잘했냐. 우리가 2016년, 2020년 두 번 다 공천 파동으로 자멸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천만 잡음 없이 하면 우리에게 늘 승산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재적 평가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잘 된 거죠. 어떻게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공천 안 받아야 되거나 컷오프 돼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꽤 보이지만 뭐 그게 김건희 특검법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잡음은 적게 냈으니까 감동은 없지만 그게 하나 있죠.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완전 사라졌냐. 그건 또 아닌 게 그러면 후보들이 당당하게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찍은 사진을 넣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비껴가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을 차라리 넣겠죠.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님 반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광고 시간이 다 돼서 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광고도 듣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3월 3일 일요일 정치인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말미에 이제 장진영 전 위원장께서 지금 수도권 위기론 돌파한 건 한 위원장이 내서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서용주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지도부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은 뭐를 잘했냐면 몰래 숨어서 한 건 잘했어요. 숨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안 피는 척하고. 한 위원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그런 들면 것처럼 그런 거죠. 한동훈 얘기해주세요.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속사를 들여다보면 안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겉으로는 공정하고 쇄신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다 들여다보면 윤심과 한심이 합작해서 본인들 사람 다 심었고요. 현역 다 그대로 해놨고요. 뭐 주진우, 이원모 이런 분들 다 아닌 것처럼 쇼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 좋은 데 꽂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돈봉투 있는 정모 의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그 관련 그 기관들한테 돈 받았던 박모 의원, 그다음에 실형 받았던 정모 의원, 그다음에 비가 오는 수영장 가서 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게 하는 김모 의원, 이런 분들 수두룩박두하게 다 그냥 공천을 줬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우리는 공정합니다. 우리는 쇄신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는 거는 얼굴마담 역할은 잘한다. 몰래 숨어서 하는 거는 잘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외로 공천하면서 잡음이 있다 보니 그걸 반사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제가 여기서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상이니까. 하지만 공천이 끝나고 나면 프레임은 전환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숨어서 몰래 했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선거에 있던 프레임과 어떤 정권 심판론이 각을 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못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3월 22일 날 후보가 등록이 되면 여야 대진표가 꾸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여야 공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그때쯤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민주당 시끄러운 것 같고 국민의힘 조용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민주당의 시끄럽고 분란 있는 공천이 야 그래도 물갈이 했네. 개혁 공천 했네. 그렇게 인식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공천은 야 기득권 다 유지해줬구나. 현역은 다 해줬네. 이거 다 살펴보니까 정말 대통령이 챙겨야 될 사람들은 거의 다 챙겨줬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으면 공천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데 민주당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이 분열되고 있어요. 어쨌든. 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저 국민의힘 입당할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저 그냥 탈당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또 임종석 뭐 윤영찬 이런 분들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못 받거나 못 받게 될 분들 그분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선거 때 과연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냐. 민주당 후보가 있고 민주당 성향 후보가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를 잘하고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뭐 나갈 테면 나가라 뭐 탈당도 자유고 입당도 자유고 뭐 다 그렇다 뭐 검은백조 이런 식으로 좀 공천을 못 받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부분을 막 헤집는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위기 관리가 아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국민의힘이 최대 160석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예측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110석 수준에 그칠 것이다. 아니 뭐 이럴수록 어떻게 저희는 보셨어요? 고마워요. 고개를 쳐들어줄수록 감사한데. 오히려 그럼 표심이 집결될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거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이잖아요. 선거는 무조건 하루를 앞두든 이틀을 앞두든 오만해 보이면 바로 심판 들어갑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났어도 겸손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표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요. 뭐 국민의힘의 관리력은 나중에 이제 그 선수들 뒤진표가 짜여지면 판단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이 가장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관리를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까 장 소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한강벨트 부분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중진 의원들이 정말 수긍할 정도로 지역을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분열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 10석 이상이 지금 눈에 보여요. 날아가는 느낌? 근데 수도권에 10석이 날아가면 그 지역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방관하고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말을 이을 수가 없네. 장성민 전략기획관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네, 경고를 근거 했잖아요. 없는 전망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평론가 정치하지 말아라. 네. 라고 아주 세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할 수 없고. 그래도 그만큼 당 내부의 분위기가 약간 지금 고무돼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차이에서 어떤 게 제일 도드라져 보이냐면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을 전략의 국면을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계속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또 낙동강 벨트 이런 이제 벨트 시리즈를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력 재배치도 일어나고 계속 이제 주목을 끌죠. 근데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를 떠나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친명 비명 간의 싸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고 좀 약간 차원이 높은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근데 이런 점이 저는 제일 이제 잡음 이런 걸 떠나서 잡음 이면에 다른 면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쪽 잡음이 아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감산 받고 현역 경선을 붙여준 분들 대표적인 비명분들의 결과값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악화될 수는 있어요. 결국 전해철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 이제 이인영 의원 있는데 경선 결과 어떻게 나와서 이 세 분 중에 또 한 두 분 정도가 날라갔다 이러면 이게 더 커질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진화를 못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는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민주당으로 따지면 이석현, 이종걸 다 이제 안양에서 예를 들면 은퇴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인재근, 김영주, 뭐 서른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나이가 이제 70 이쪽 저쪽 되시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이게 러프하게 가고 그 다음에 기준이 불분명한 거죠. 예를 들면 기동민 의원 라임 때문에 컷오프 시켰는데 그러면 이수진 비례의원은 왜 컷오프 안 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 뭐 허종식 뭐 다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왜 이재명 후보는 그럼 뭐가 예외인 건지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진화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다른 묘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뭐 근거 없는 평론가 정치하지 마라 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평론가 입장에서 장 소장님 네. 그러면 장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내일 바로 총선이다. 네. 몇 대 몇 되십니까? 과반수 이상 얻을 정당은 없는 것 같고 그쵸. 거의 뭐 한 140대 140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서는 이번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중간에? 네, 140대 3당이 누가 140이면 될 네, 거냐? 3당이 누가 비례 될까요? 의석을 좀 나눠서 먹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전망을 하냐면 네, 네. 지금 2020년도에 선거를 보면 5% 이내로 이렇게 승패가 갈렸던 곳이 40군데예요. 그리고 10% 이내로 승패가 갈렸던 곳이 39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80군데 정도가 예. 10%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됐거든요. 네. 지금 선거 구도나 분위기, 뭐 선거 캠페인 또 인물, 뭐 후보 이런 것에 따라서 10% 정도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데 어쨌든 흐름상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민주당은 아까 김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또는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분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건 이런 거죠. 이제 사실은 정권 심판 구도를 더 강화하려고 광범위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길을 가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자당 출신의 이제 뭐 송영길당, 조국당 이렇게 나오고 뭐 이낙연당 이렇게 나와버려서 분열된 거니까 이건 사실은 전통적인 민주계열 정당과 진보계열 정당의 연대연합 문제가 아니라 민주계열 정당의 자기 분열 때문에 생겨난 문제여서 뭐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한 부분도 좀 풀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나 더 그러면- 예측해보면 예. 장진영 위원장님이 당선되시면 아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25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어렵다는 소리인데요. 아니 근데 이제 되면. 우리 근데 되게 원래 지역은 되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곳인데 장 소장님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장 소장님이
평론을 부탁을 했더니 140대 140.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정확하게 이제 몇 석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진 않을 거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두 장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오만한 모습 보이면 그럼요. 그 바로 국민한테 심판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당 대표가 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평론가 정치 뭐 그런 거 경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할 일을 하고 잘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표가 한쪽에 있고 한쪽은 탈당하든 입당하든 건 자유다. 갈 테면 가라. 식으로 얘기하는 당대표가 한쪽에 있어요. 자,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쪽이 고개 푹 쳐박고 자기 일을 하는 쪽으로 보일 건지 그건 좀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얘기는 요 정도로 또 이게 마무리를 좀 해야 반론해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짧게 어떻게 가시죠. 반론이 필요해? 아니 팩트인데. 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네, 그건 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당 얘기도 좀 해요. 아니 저희 당 얘기도 다음에 하고 우린데. 있는데 잠깐만 왜냐면 나도 얘기를 해야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거가 저는 풍물패하고 똑같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튜닝도 안 하고 악기만 닦고 있어요. 공연을 앞두고. 그냥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튜닝을 하니까 공연을 앞두고 서로 막 시끄러운 겁니다. 아직 하모니를 안 만든 거죠. 하지만 최소한 튜닝 기간이 있었다. 하모니가 라는 될 거라고. 차원에서는 공연이 시작되면 악기만 닦은 팀이 잘할지 튜닝을 한 팀이 잘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본성 저는 봐봐야 그런 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저는 그런 말씀이시고. 하모니가 날 거다. 아니, 이렇게 본다는 튜닝을 겁니까? 한 팀이 잘하죠. 아니 제가 장 소장님한테 이제 평론가로서 또 예측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삼시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새로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출마 이제 광주에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광주 어디로 나간다고 보세요? 모르겠는데 광주 어디 나가? 광주 서구 을릴 거예요. 서구. 양양자 의원 양양자 의원이 지역이죠? 비었고 네, 그래서 저희도 강은미 의원이 거기 출마하는데 민주당 출마할 거고 그러면 아마 3자 구도로 네. 틀어지지 않을까. 그럼 일단 호남을 이제 공략하겠다라는 타겟팅을 얘기죠. 한 건 민주당이 지금 상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려면 호남 민심이 흔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거 너무하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그럼 누구 대안 두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 성공 방정식이 2016년에 국민의당 성공 방정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광주 핵심에 출마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미래의 후보로서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당선자를 내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말씀하셨지만 그때 상황이랑 좀 다른 게 그때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좀 나왔잖아요. 나왔고 호남의 뭐 현역이라든지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낙연 대표가 그 정도 평가를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보다도 좀 낮게 나오는 낮게 나오죠.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보면.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조국 신당이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몇 개나 보세요? 한 10% 내외의 그러한 정당 득표율을 가져가게 되면은 대략 대여섯 개? 5-6개 대여섯 개 정도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컨벤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조국을 미래 권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를 미래 권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당시 국민의당도 안철수라는 인물이 하나의 차기에 있어서 미래 권력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지금 나온 것이고 조국과 이낙연을 봤을 때 이 진보층 지지층들은 조국 신당을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근데 판단이 그 돼요. 조국 아니 진짜 장관은 그리고 어쨌든 왜냐면 사법 이거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일반 지금까지 유죄가 국민들 나왔는데.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네. 지지층 입장에서는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 저 그거보다 그런 부분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저는 누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잘 싸울 거냐. 그게 더 선명성이 전투력이 거기서 더 보인다. 조국 그렇게 신당이. 보여져요. 그래서 시원하게 진짜 윤석열 정권 공격 잘할 수 있겠네, 견제할 수 있겠네. 그러한 생각들을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좀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장 위원장님 아까 이제 야당 대표가 자격이 있느냐 심판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조국 신당도 아니,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고구마 먹은 것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당의 당수는 뭐 맨날 법원관이라고 정신없고 재판을 대체 몇 개 받고 있는지 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거기에 대체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은
2심에서 이제 실형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수감될 거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이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요? 미래 권력으로 본다고요? 어떻게 감옥 갈 사람을 미래 권력으로 아니 봅니까? 그러게 지지층들은 극단지식. 그러니까 그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원래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제대로 안 보이는 건데 그 답답할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태극기들은 뭐 합리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알겠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이. 깃발 꺾였어요. 아니,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소장님은 그래도 비례대표 투표율 조국 신당에서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선거구 획정 평가로 좀 넘어가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김준우 대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 사실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전문가 토론도 제가 가가지고 했었고 예. 했었는데 결국은 또 양당이 담합해서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정책연대를 민주당이랑 추진하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그냥 중단을 통보했어요. 그래요. 좀 네. 정치개혁 가지고 정책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비례의석까지 줄이는데 저희가 지금 무슨 논의를 합니까? 오히려 지금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 나머지 몇 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들도 원래 비례대표 줄이는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쪽에 비례연합 정당 들어가니까 그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민주당이 처음에 냈던 한석을 늘리자. 라고 하는 게 맞았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발목 잡고 안 된다라고 해서 돼버린 거여서 저는 아니 이건 차제에 작년에 공론화조사위원회 국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시민들 물었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의석수 늘리고 보좌관 한 명씩 줄여가지고 전체 예산 동결하면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방향이 엉뚱하게 갔다. 이게 지금 매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동결됐지만 2016년에도 그 당시에 2대1로 처음 지역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확정되면서 비례가 한 6, 7석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왜 이렇게 자꾸 의석수 주냐는데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도 비례가 자꾸 주니까 줄어서. 의석수가 축소되는 그래서 양당 기득권 정치가 강화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3당 활동해보신 우리 장지정 변호사님도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 이제 김준우 대표가 하셨지만 지역구 한석을 이제 늘리고 비례 의석을 한석 줄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노원 가불병이었던 게 병이 빠지고 노원 가불로 한석이 줄고 경기 인천에서 이렇게 통합되고 뭐 이렇게 쪼개지고 하면서 각각 한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좀 이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출마하는 의원들한테도 영향이 있긴 있지 그렇게 않나요?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이 정도면 뭐. 네, 별로 뭐 큰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킬 줄 알았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거대 양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 한석 줄여 그랬더니 싫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한석 줄여야 되는데 싫어. 그럼 어떻게? 비례 줄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매번 그렇죠. 매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대할 게 없는데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이 선거구 획정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구가 정말 줄어들고 선거구가 되게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논의가 필요하다. 좀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룰이 없진 않죠. 지키지 않을 뿐이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문제죠.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개특위를 결정해야 국회에 두면 될 안 될 것 같아요. 음. 제 맞아요. 생각에는 선거구 이거는 획정을. 민간 부분에서 선관위의 이건 결정을 그냥 해서 아예,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가 거기에 그냥 정개특위를 열지 않고 거기에다가 여야 동수로 의원들 넣어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거기서 결정한 걸 그냥 의결만 하게끔 만들어야지. 안 돼. 그것도 자꾸 안 돼. 공을 이렇게 넘겨주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 밖으로 그럼 누가 해야 챙기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AI에게 맡겨요. AI. 그게 그거 공정하게. 괜찮아요. 그 정도 AI에게. 네, 안 돼. 아니 그나저나 녹색정의당에서도 공천 확정된 곳들이 나오던데 네. 지역구에 11명 출마한다는 11명만 출마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내부 절차가 있어서 결정된 수가 내부 투표까지 해가지고 결정된 거를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비례 후보 경선하면서
비례 3번, 4번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지역구 후보들 11명인가가 인준을 한 거고요. 대표님은 몇 번이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정해야 돼요. 출마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지역구입니까? 아, 그건 비례. 뭐 비례. 지금 지역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한 마지막까지 근데 고민은 해요. 그냥 용산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비례 어쨌든 4번은 권영국 변호사님이라고 노동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을 네. 저희가 이제 됐고요. 3번은 이보람이 전 의원이라고 기초의원 2번, 도의원 1번 하신 분이어서 지방의회에서 쭉 성장하신 분이고 사모중공업 노조 출신이어가지고요. 그렇게 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 5번 이하 15번까지의 비례대표 공천을 마쳐서 큰 잡음은 없습니다. 저희는. 네. 지역구 조정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지역구를 저희 민주당과 좀 연합해서 저희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지 마세요.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구 협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논의를 했는데 네. 더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는 그런 거고요. 가끔 이제 지역 차원에서 시도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곳들은 있어요. 그거는 서로 열어두기로.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정책연대는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지역구 연대는 계속 그냥 지역구 연대는 가는 중앙당 거네요?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뭐 TK 같은 데서 논의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워낙 이제 거기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 테이블은 닫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거 근데 단독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녹색정의당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 더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죠.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 거리를 두지 않았나. 다른 쪽과도 스펙트럼 연계했던 것 같아요. 진보당 쪽하고 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뭐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녹색정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많이 출마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심상정 의원 이번에 출마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소수 정당이어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세대 교체가 없이 갔기 때문에 또 그분과 또 무슨 연대를 한다 지역 연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몇 군데 되지도 가선인가요? 않고요. 가선. 네. 근데 구체적인 그 협상을 왔다 갔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받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당들 같은 경우는 뭐 비례대표를 몇 석 받으니까 다른 지역구를 이제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리는 효과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예를 들면 시도당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출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은조차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민주당 정서라서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거에 정말 영향이 있다면 지역 연대가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지금 연대가 필요한 것이 굳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김준우 대표님이 대표로서 상당히 권한이 있잖아요. 네. 심상정 전 대표 출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는 양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의하시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내려도 김기현 내려도 거기 아무나 공천하면 그 지역구를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고향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뭐 만약에 거기가 그냥 누가 공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당선이 되면 바꿀 수 있죠. 아니 그래놓고 뭐 저 다른 당에 뭐 현역 불가리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게 소수 정당인데 네. 소수 정당? 해주세요. 당을 떠나서 개혁이 참 이해는 어려운 것 돼, 같아요. 아니 네, 이해는 네, 되나? 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한데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는 국민의힘 장진영 전 당협위원장 함께해 주셨고요. 민주당 서영주 부대변인 그리고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정치인싸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